자, 교재. 이제 교육 업무 위탁 포상금입니다. 62쪽이에요. 자, 이 62쪽,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출제 빈도를 봤을 때요. 27, 28, 29, 31회 되어 있죠. 32회 때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우리한테 내는 게 유리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32회 때 안 냈다고 되어 있지만, 뭐 고용이라든가 등록 절차 이런 데서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은 매회 출제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33회 때는 일단 출제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무교육인데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주안점을 또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고요. 그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우리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등록 신청하는 공인인계사. 법인에게는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되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되고요. 소공사가 받아야 되죠. 언제까지냐면 등록 신청 전 1년입니다. 알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소공사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받아야 되고요. 분사무소도 설치신고 전, 고용신고 전 미리 받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업 신고한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다음에 1년 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재고용되는 거예요. 1년 내라면 다 면제하고 있죠. 그럼 이때 크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크로스 간다는 얘기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에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소공사로 가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죠. 또 소공사로 재직하다가 종료 신고가 되고 1년 내에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역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로스로 가는 것도 면제한다. 1년 내라면. 왜 그러냐면 실무교육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 재등록, 재고용 시에는 면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교육 시간, 이것도 아주 잘 내고 있는데 이것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28시간을 하고 있어요.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는 13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7시간씩 이제 4일을 집합교육할 때는 그렇게 교육했었죠. 지금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28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이게 바로 실무교육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직무교육이 나옵니다. 그럼 직무교육은 주의할 점이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권자죠. 그래서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상자는 중개보조의 대상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기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수여되고 1년 내 재고용된다. 그럼 면제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그럼요, 뭐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그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는 이해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한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둘 다 빠져야 돼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만 내용으로 해요. 그래서 현재 요거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반나절 하고 있죠. 3, 4시간. 교육비는 5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때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등록관청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제도나 변경이 바뀌잖아요.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고요. 당연히 대상자는 개공과 소공의 대상이죠. 그럼 중개보조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 같은 것을 변경된 사항을 교육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의 대상이고요. 시기는 2년마다 받아야 돼요.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그래서 2년마다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럼 2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이걸 대상자에게 통지해 주거든요. 통지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그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연수교육의 내용은 보수교육이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꼭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을 한 번쯤 해보시고요.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간다.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을 기르고 이 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은 하루 반나절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연수교육은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제재가 있어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안 받으면 안 받아주니까 제재가 없거든요. 근데 연수교육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재가 있는데 아주 되게 셉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건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겠죠. 시도지사가 실시권자니까. 그죠? 이 정도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연수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다. 개공과 소공이. 그러면 교육시간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숫자가 연계성이 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연계성이 지금 3, 4시간짜리가 있죠. 이게 직무교육이죠. 다음에 이제 3, 4, 12 아닙니까? 12, 16이 있죠. 이게 연수교육이죠. 다음에 둘이 더하면 28이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8, 32 이게 실무교육 시간이죠. 그 다음 기억나세요? 3244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3244 경매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이 3244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연계성이 있다. 3, 4, 12 12 더하기 16은 28 28, 32 32, 44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나옵니다. 지금 62쪽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3명이 다 할 수 있어요. 3명이라는 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3명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 등이란 말이 이제 마지막 등장했는데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 종사 전체죠. 그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사, 수수공사, 중개보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임의성을 지금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하시는데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만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보세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등록관청은 필요에 따라 보조원만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등록관청만이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틀렸죠. 보조원만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된다는 틀렸어요. 근데 등록관청은 필요에 따라 보조원만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거는 임의성을 지금 띄고 있으니까 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에게 먼저 통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데 이거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10일 전이다. 자, 그럼 10일이 나왔는데 우리 10일이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였잖아요. 사교협회 조사를 10일까지 종료 통보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고 사고 예방 교육이죠. 이게 10일 전까지 통지 공고예요. 그 다음에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고요. 등신을. 그 다음에 신고센터나 모니터링에서 10일이 나오죠.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이고 이게 과태료 부과 통보예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렸잖아요. 등록관청이 알려주게 돼 있죠. 10일 내 과태료 부과 통보다. 자, 그래서 이제 10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교육 교육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교육비 지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설, 장비 비용, 강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자한테 준다는 얘기죠.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교육은 시도별로 시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의사에 원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교육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죠. 국장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거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 지침에는 교육의 목적, 대상, 과목, 교육의 시간,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수강료도 포함돼요. 이런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수강료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교육 지침 국장이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제 감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업무 위탁으로 내려가는데 업무 위탁은 솔직히 출제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법 45조 통칙 규정이 업무 위탁 제목 밑에 실려 있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법 45조 업무위탁에 대한 통칙 규정이에요. 그럼 협회는 언제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위탁이 돼 있는 게 교육 업무가 위탁돼 있고 이거 시험 시행도 위탁이 돼 있죠. 그래서 교육 업무는 지금 시도의사에 관하니까 시도의사가 협회라든가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학교라든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여기 학교와 협회 위탁이 돼 있죠. 공기업은 이거 토지공사, 다음에 여기 준정부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위탁이 가능하고요. 시험시행 업무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위탁 권한이 있죠. 시험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의사죠. 예의적 시험시행기관장이 국장입니다. 그럼 이들의 시험시행기관장이 협회라든가 시험연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는데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시험은 학교가 위탁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뭐. 이렇게. 그럼 업무를 이렇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관보에다 고시해야 돼요. 관보에다가.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모두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참고만 해두시고요. 이때 이거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나 위탁하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도의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는 그 과목별로 전문 강사를 확보해 줘야 되고요. 그 시설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는데 그 강사 확보 기준이 있죠. 이거 요즘 낼 게 없으니까 별 희한한 곳에 다 내고 있는데 한 번쯤 참고해 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 이제 강사를 확보한다. 그러면 어떤 자가 강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인데 박사학위 소유자는 당연히 강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경력 요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음 변호사 자격이 있다든가 대학에서 전임 강사 이상의 직이 있는 자예요. 이 자는 2년 경력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문 자격증들 공인인계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이들은 모두 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공인인계사는 경력이 3년이고 변호사는 2년이죠. 둘 차이가 1년이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1년만 더 하면 잘하면 변호사 자격증 딸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7급 이상 공무원은 경력이 6개월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강사 확보 요건 참고하시고요.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는데 면적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은 확보해 줘야 됩니다. 50제곱미터다. 이게. 자,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업무 위탁돼 있는 게 우리 알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위탁돼 있죠. 이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이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위탁을 해놨죠.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도 위탁돼 있죠. 이것도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국토부 장관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포상금 64쪽으로 들어왔어요. 이 포상금은 지금 원래 매회 내다가 작년에 출제하고 말았는데 일단 짝수회로 가고 있네요. 그럼 포상금은 이른바 누구를 꼰질러야지 상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신고 고발 대상이죠. 아, 교육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참 유인물. 자, 교육관 업무로서 옳은 것은 교육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번 문제입니다. 유인물 1번입니다. 연수교육 통지는 교육일 1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자, 연수교육의 통지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되죠. 그래 틀렸고 2번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의 통지 또는 공고는 교육일 2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요거는 10일이죠. 다음에 3번 시도의사는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자, 국토부 장관이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죠. 국토부 장관이. 많이 틀렸고요. 4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업만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우리 국토부 장관은 기업 공인인사만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교육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이하. 여기까지 좋았어요. 2832. 직무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라 한다. 직무교육은 3, 4시간이죠. 연수교육이 12, 16이죠. 그래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을 보겠습니다. 64조. 그래서 우리가 신고 고발 대상을 교포 양부모로 암기했는데, 교포 양부모. 교포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자죠. 교가. 그럼 교란행위가 우리가 금지행위 중에 시단 유가강제 방해 아니에요. 시세 교란행위한 자,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한 자, 다음에 시세 부당함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로서 유가강제 방해한 자. 그러니까 유도를 했거나 가격 제한을 했거나 강요를 했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로, 그다음에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를 제한을 했거나, 그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단 유가강제 방해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금지행위 중에 투기 조장한 자, 무등록업자와 거래한 자, 직접 거래한 자 다 아니죠.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중소속한 자 모두 아니에요. 자, 다음 두 번째.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예요. 이게 이제 포죠, 포. 표시 광고한 자. 그럼 아닌 자가 3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그럼 이게 자격사칭. 개공이 아닌 자가 공사사무소 부동산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이게 명칭사칭. 그럼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모두 1-1인데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죠. 그럼 왜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만 포상금을 줄까? 야는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어요.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그죠? 자, 그래서 포상금 주고요. 다음 세 번째로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받은 자. 양이죠, 양.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참고사항인데 이거는요.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는 거 있죠, 이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하거나 받은 자. 이들이 일단 대상이고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자 한 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고하세요. 이게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예요. 그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죠. 우리가 부정자가 나오는 거 있거든요. 부정 등록한 자를 만약에 신고받았다. 포상금 줍니다. 근데 자격을 부정한 마음으로 취득한 자가 있죠. 야는 포상금 안 주는 거예요. 거래용모 사업자로서 부정한 마음으로 지정을 받은 자. 이것도 안 주는 거죠. 부정행위자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정 등록자로 기억하시고 이거는요. 거짓 등록이라고 많이 내요. 이 거짓 등록이 더 헷갈려요. 허위 등록이죠, 이게.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다. 거짓 등록한 자. 포상금 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을 한 자. 이 자가 무등록업자죠. 그러니까 무죠,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파라치예요. 파파라치, 무파라치, 카파라치, 세파라치. 무파라치죠, 우리는. 그래서 교포 양부모로 암기합니다. 교포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작년에 출제가 됐죠. 이 부분이. 직접 거래가 답이었어요. 작년에. 자, 그러면 이거 포상금 신고고발 대상자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절차.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 들어가야 되죠. 어디다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센터 해도 돼요. 부동산 거래소 교란의 신고센터. 그러면 신고발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어디다 내느냐면 등록관청에 내요. 이자가 지급권자거든요. 그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냈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줘야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검사가, 우리 존경하는 검사께서 공소를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공소제기가 뭐냐면 처벌하자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거죠. 이걸 기소라고 그래요. 기소. 이게. 그 다음에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수사를 해봤더니 이자가 생계형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갖고 봐줘버리는 거죠. 이게 기소유예입니다. 근데 범죄가 되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포상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에 나간다. 그럼 검사의 처분은요.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혐의 없음. 포상금 안 줘요. 근데 주의할 점은 후일 신고 고발한 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받았다, 벌금 받았다. 모두 주는 거죠.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공소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줍니다. 무혐의는 안 준다. 난 뭐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뭐 죄가 안 됨. 기소중지 있죠. 기소중지가 뭐냐면 현상수배 본 적 있죠. 이게 기소중지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로 확정이 됐는데 이제가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만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소중지예요. 이거 포상금 안 줍니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나가요. 자, 그럼 포상금의 지급권자는 당연히 등록관청이고 지급은 50만 원 한다는 거 알아요. 건당. 이 금액은 국고에서, 나라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어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일부를. 그래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어요. 국고에서. 그리고 지급 결정을 했잖아 이제. 그럼 한 달 내주게 돼 있죠. 한 달 기억해야 되죠. 우리 공인사법 쪽에서는 한 달 딱 2번 나오는데 이제 2번 다 나왔죠. 자격증 교부가 한 달이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합격증 나오면 1월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도 1월이에요. 빨리 줘야 되는 게 1월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발했어요.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 고발했다. 그러면 이때는 나눠주겠죠. 균등 배분하에 지급합니다. 다만 그들이 포상금 지급하는 합의를 했어요. 그럼 합의된 대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합의보수, 합의 지급이 먼저예요. 균분 지급이 합의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50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했잖아요. 하나의 사건에 2건이잖아요. 그럼 먼저 한 자에게 줘야 되죠.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됐어요? 내용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 유인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유인물에 아주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산 문제를 출제한 게요. 24회, 25, 27회였어요. 3번을 출제했는데 계산 문제는 이거는 포상금 계산 문제는 1분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산 문제가 뜨게 되면요. 포상금 계산 문제가 뜨게 되면 체크하고 통과해 버려야 돼요. 돌아와서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1분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괜히 풀었는데 답이 없잖아요. 애써서. 그럼 당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은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 그랬죠? 그럼 이제 이렇게 풀 때 병렬식으로 나열해놓고 푸는 거예요. 갑, 을 이렇게. 그래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갑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개업공사 A를 신고하였으나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포상금을 주는 거 맞아요. 후일 A는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 준다고 그랬죠. 공소시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갑이 A에 대하여 50만 원. 그죠? 두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분배 약정을 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소공사 B를, 이게 시세교란행위죠.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한 바 검사는 B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그러면 갑과 을이 각각 이 B에 대하여 25만 원씩 받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갑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등록증 대여죠. 그 다음에 을이 신고한 이후에 검사는 C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했대요. 그러면 을이 신고한 이후에 신고했대요. 그러면 을이 이제 선순위인데 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포상금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C에 대하여는 이렇게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빵원이에요. 다음 네 번째, 을은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사물을 광고한 D를 신고하였고 검사는 D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면 이거 을이 D에 대하여 50만 원 받을 수 있죠? 아닌 자로서 광고한 자는 대상이에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A, B, C, D 이 위 신고 고발 전에 이들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 충족했습니다. 그럼 갑이 받을 포상금 75만 원이고 을이 받을 포상금도 7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분에 안 풀어지겠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 내려가 볼까요? 64쪽에. 이 수수료는 지금 현재 그 30회, 31회 때 출제한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 수수료는요, 거의 매회 낸다 보시면 돼요. 지문 하나 정도로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 납부세를 암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증과에 있다. 증.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이라는 게 자격증, 등록증, 신고 확인서를 말하죠. 그죠? 증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자격시험 응시 수료, 자격증 받기 위함이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료,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료는 등록증 받기 위함이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료, 분산 설치 신고 수료는 신고 확인서 받기 위함이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수료가 있죠. 그래서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토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데 수수료는 꼭 기억하세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료예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료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2가지가 있잖아요. 시도가 있고 시군, 구가 있는데 관할과 연결돼 있죠. 자격증 이거는 시도가 관할이죠. 그러니까 이건 시도조례고, 등록증과 신고 확인서는 시군, 구가 관할이죠.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죠. 다만 이제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한다. 그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원화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응시료가 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28,000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동차생이 28,000원 냈죠. 그 다음에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잖아요.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를 내는 겁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료가 아니죠.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수수료 납부 사유는 이제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65쪽에 협회로 가볼까요? 공인인증서 협회. 이 협회는 지금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하고 있죠. 이 협회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는데 공제사업 쪽은 조금 이제 요약집 있는 내용이라도 충실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협회 일반에 대한 내용인데 협회에 대한 현재의 제도. 협회는 우리 개공이 설립할 수 있다죠. 설립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임의설립주의예요. 그리고 협회가 지금 2개 설립돼 있는데 단일협회제가 아니고 복수협회제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반드시 협회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의가입주의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가입을 꼭. 그럼 협회 성격은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인데 협회는 당연히 이거는 비영리법인이겠죠. 비영리법인이고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죠.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예요. 재산이 모인 단체는 재단법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죠.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끌어다 써요. 준용하게 돼 있죠. 이걸 갖다 뭐 조합,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협회는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가라는 것은 재량권이 없는 행위자 정도만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할 때 뭐 허가주의, 인가주의, 준칙주의, 특허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건 참고사항인데 협회는 사법인이에요. 개인사자죠 이게. 그러니까 공법인이 아니란 얘기죠. 공법인은 공사 같은 걸 얘기합니다. 협회는 당연히 사법인이고 그러나 사익법인이 아니에요. 공익법인입니다. 사익법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상법상회사 같은 게 사익법인인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이런 공익을 위한 단체예요. 협회가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협회 설립 절차로 내려가는데 이 설립 절차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의 절차는 일단 먼저 정관을 작성해요. 즉 발기인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때 정관 작성 발기인 수는 회원인 이제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돼서 작성합니다. 300명 이상이다. 그래서 모두 정관에다가 서명 날아나는데 그 정관은 뭐냐 하면요. 법인들은 100% 정관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기본이 되는 준칙을 정관이라고 그래요. 회칙. 그럼 정관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창립총회를 엽니다. 그래갖고 협회 이제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정관을 출석한 개공 과반 수기를 통과시키는데 이때 창립 초기에 출석해야 되는 개공의 수, 회원인 개공의 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600명 이상이 출석해 줘야 돼요. 이들은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회원을 다 확보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하필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냐면요. 전에는 그 협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이에요. 그럼 숫자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300, 600, 120이죠. 300, 600, 120이다. 배수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00, 120, 300, 600, 120 이렇게. 이거와 헷갈릴 수 있는 숫자가 이거였죠. 500명,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숫자가. 거리정보 사업자. 그죠? 502는 3이죠, 이거는. 이건 300, 600, 120이에요. 자,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과반수 여기를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럼 등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립이 돼요.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협회 설립 절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회 설립의 절차를 받고 협회 조직으로 가볼까요? 이 협회의 조직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지부지회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뭐 본점을 얘기하겠죠. 이때 지부는 시나 도회, 지회는 시군구지회. 그러니까 시도 지부, 시군구지회 이렇게 연결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나 도의 지부를 협회가 도외되느냐? 아니에요. 임의조직이죠. 둘 수 있다예요. 당연히 지부나 지회는 임의조직 아니겠어요? 그죠? 둔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협회가 시나 도의 지부를 설치했어요. 한때는 시도의사에 신고해야 돼요. 지회를 시군구에 설치했잖아요. 한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사후신고란 얘기죠. 한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시나도의 지부를 협회가 설치할 때는 시도의사에 신고. 그럼 틀렸네요, 이거. 그래서 이게 니은과 리을의 차이인데 요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진신고 뭐라고 그랬어요? 휴폐업 신고라고 그랬죠. 휴폐업 신고가 사전신고예요. 유일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후신고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부는 시도의사에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러면 협회는 사단법이니까요. 민법에 따라 총회를 무조건 두게 돼 있는데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의결 사항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다. 그럼 요거를 숫자로 바꿔내면 틀렸죠? 지체 없이 보고한다. 그러니까 협회 조직에서는요. 날짜가 없어요. 신고기한도 날짜가 없고요. 여기 지체 없이죠, 이거.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협회 업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협회 업무는 크게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고유 업무를 기억할 게 아니고 수탁 업무를 기억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죠, 뭐. 그러니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있잖아요. 교육 업무 위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위탁이 안 돼 있지만 시험도 위탁될 수 있고요. 개공에 대한 감독 업무 있죠. 이거 위탁은 안 돼 있지만 감독 업무도 수탁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 고유 업무예요. 그러니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를 얘기하는데 회원의 품위 유지 업무,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 업무,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 연수 업무라든가 또는 윤리원장의 제정 및 실천, 나아가서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있죠. 이것도 고유 업무죠. 그래갖고 이제 한국공사협회는 현재 한방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정보 제공 사업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이죠.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유 업무로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해야 되는 업무는 없고요. 모두 할 수 있다요. 이런 업무들을. 그럼 지금 이 감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 밑에. 그럼 이거 조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사에게,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에 하고 있잖아요. 신고만 이들에게 할 뿐이죠. 감독은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은 국토부 장관이 행사합니다. 지부 지회까지. 이거. 그래갖고 지부나 지회에 대고 직접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내릴 수 있고요. 소속 공무원 보내갖고 조사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국토부장이 직접. 지부 지회까지. 신고만 이들에게 할 뿐이에요. 이해했죠? 그럼 이때 나가는 소속 공무원 있죠. 이분은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이고 조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협회 고유 업무 중에요. 여기 공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제사업은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거. 그래가지고
공제사고,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이들의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독 규정을 쭉 두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66쪽으로 넘어가면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자, 이 공제사업은 성격이 비영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근데 공제란 말 자체가 회원 간 상호 부조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원래. 그래서 회원이 아닌 자는 공제 안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협회 처음에 가입, 이제 개설 등록을 해갖고 공제에 들어갈 때는 최초 회원 가입이 있다고 했죠. 그게 얼마?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회원 상호 간의 부조 목적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협회 공제사업 할 수 있다예요. 고유 업무지만 할 수 있다. 임의 사업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공사협회는 하고 있는데 세대한 공사협회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수가 적어서. 일단 자, 그럼 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 그러니까 협회가 공제사업 하잖아요. 그럼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는데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공제 규정이 뭐냐? 공제 약관이죠. 우리 보험 가입하면 보험 약관 날라오죠. 공제 약관이 이게.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고 변경됐든 변경 승인도 받아야 돼요. 이때 공제 규정에 정할 내용. 공제 규정에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금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공제료. 우리가 내는 돈이죠. 그러니까 현재 협회 1억 공제 가입하잖아요. 그럼 19만 8천 원 내죠. 1년간 수수료가. 여러분들은 실무가 하면 이거보다 더 내겠죠, 이제. 2배로 오르니까. 내년도부터는. 자, 그래서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이때 공제료는 3번에 있죠.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이라고 그랬는데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금으로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료가 훨씬 싸죠. 11만 원이에요. 이게 그런 걸 고려하여 공제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갖고 19만 8천 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준비금도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책임준비금이 뭐냐면 이거는 중개사고 났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협회가 공제료 수입액 중에 일정 금액을 보유하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고 보유를 해라. 그리고 협회가 약 공제 수입액이요. 연간 지금 작년 실적을 봤더니 2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 중에 10% 이상은 써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10% 이상을 적립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책임준비금을. 그러면 국토부 장관 승인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별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때 책임준비금은 거기 써 있죠.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 현재 10% 이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회계분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제공사업 이런 사업과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별도 관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적도 공시하게 돼 있어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회계연도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3개월 내에 공시해야 돼요. 이거는 기업들 대차 대조표 공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되면 3개월 내에 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얘기네요. 2021년도 실적은 2022년도 3월 31일까지 공시해줘야 돼요. 결국 현재 공시가 돼 있죠. 어디다 하냐면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돼요. 이게 보신이에요. 앞에서 망신이 있었죠. 망 또는 신. 전속시 공개할 방법.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이거는 보신.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 엔드 협회 홈페이지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게시된 사항을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3월 내에 공시하게 돼 있고요. 나아가 조사검사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말이 조사검사지 감사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조사검사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 회계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을 해요, 이자가. 그럼 이자가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금감원이냐면 아시죠? 금감원은 우리나라 자금이 흐르는 곳을 관독하는 기관이에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들이죠.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모여있죠. 조사과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요청해갖고 이제 조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그래서 개선 명령은 공제사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라든가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때 67쪽에 지금 맨 위에 박스 처리되어 있는데 변경이란 말이 진하게 써 있죠. 이걸 두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게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 예탁 기관을 변경을 해라. 장부 가격을 변경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실 처리하라. 그 다음에 또 불건전한 자산은요 적립금을 보유하라. 이런 식으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건전성 기준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한 재무 건전성 기준도 지키는데 파산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재무 건전성 기준으로 지급 여력 비율이에요. 이건 10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여력이라는 게 사고 났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급 여력을 100% 이상 유지해야 돼요.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도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무 건전성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원이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럼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그 임원이 집행한 업무 있죠. 시정도 명할 수 있어요. 누가요? 당연히 국장이죠. 국장이 시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해임을 요구하면 해임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시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공제사업의 심의를 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이 공제사업을 심의하고요. 업무 집행을 감독을 위하여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둔다. 이건 필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둔다로 돼 있죠. 이때 위원회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는데 이들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이에요. 호선은 반장 뽑는 거라고 그랬죠. 호선은 이때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성별을 고려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성별을 고려하되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9명 이내로.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위원회가 하나 나온 적이 있죠.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래서 그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죠. 이거는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8로 기억했고 이건 19이다. 이때 위원들 중에서요. 협회 회장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협회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을 선임해요. 그러면 협회 회장하고 임원 중에서 선임되는 위원 있죠. 이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위원으로 갈 수 있느냐? 3분의 1 미만 참고해 두시고요. 누가 위원으로 갈 수 있냐? 국토부 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1명 들어가고요. 협회 회장 당연히 들어가고 이사회 추천한 임원 중에 일부가 들어가고 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다든가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변호사, 공인인증사,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이들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위원들을 협회장이 전부 다 위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럼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별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일단 해두세요. 자, 그럼 넘어가시면 위원회 임기는 당연히 2년이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어요. 이때 새로 선임된 위원,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자녀기관을 하죠. 그럼 운영은 당연히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서기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 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했어요. 자, 그럼 공제사업까지 다 봤어요. 그럼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5번 문제. 유인물 5번 문제.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질문.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다. 금감원장이 아니고
국장 승인사항이죠. 틀렸고 2번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책임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맞았네요. 2번 정답. 3번입니다. 공제사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년이죠.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다. 있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죠. 자, 4번입니다.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내에 공시하라? 3개월이죠.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는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다. 5번입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되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한다. 틀렸죠.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이죠.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이죠.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감독상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재 69쪽.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